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역시 예전에도 한번 했던 내용이지만 나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주식에 투자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볼까요? 개인 투자자, 한국 개인 투자자 정권 계좌 수가 2021년 1월 말, 그러니까 작년 초네요. 작년 초 3,696만 개라네요. 3,696만 개. 이제 올해도 거의 후반부로 이제 달려가고 있으니까 800만 개가 증가했다 그러면 약 4,300만 개가 이제 됐겠네요. 그러니까 거의 뭐 모든 국민은 정권계좌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거의 전부 다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 뭐 이런 건 아니라 그랬죠. 그죠? 뭐 생활비 몇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뭐 단타 치고, 그리고 뭐 벼락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단타 치고, 뭐 파이어 조기 은퇴를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 이런 거는 우리의 투자 방향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내 노동력이 상실되지 않는 순간까지 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꾸준히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노후 대비를 하는 게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노후 대비를 하는 게.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그죠? 이 1965년에 메나임 야리라는 학자가 모든 금융자산은 최대한 연금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그랬죠. 뭐 집을 사기 위해서도 아니고, 파이어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벼락부자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지금 당장 월급 200만 원 받는데 주식 투자로 생활비 100만 원 더 보태야 되겠다, 이런 목적도 아니라 그랬죠. 이런 거는 필망하는 길입니다. 필망하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으로서 주식, 우리가 근본이자를 이제 폐기하면서 통화량이 이제 증가하면서 필연적으로 인플레를 동반하게 됐습니다. 그죠? 인플레이션을 동반하게 됐는데,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자산은 주식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부동산도 있지 않냐? 물론 그 부동산도 인기 있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야,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야 끊임없이 우상향하니까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이 되겠지만, 그런 인기 있는 부동산을 또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죠? 큰 돈이 있어야 되고, 레버리지 또 동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자, 나라 망하면 뭐 개인연금, 공적연금으로 강제 편입할 수도 있다더라. 그리고 재난, 뭐 전쟁 나면 실물자산, 특히 골드가 최고라더라, 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과연 금이 이렇게 주식보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지금 근본이자를 이제 폐기했습니다. 우리 인류는. 자, 주식에 투자하는 목적이 노동력 상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죠? 인간은 언젠가는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노쇠해져 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찾아오는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대비라고 그랬죠. 이게 유일합니다. 주식 투자하는 목적이. 나와 여러분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자산이 잠식되지 않는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 자산이 주식, 부동산은 제가 물음표 놨죠. 부동산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부동산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자산이 잠식되지 않는 유일한 부동산은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 인기지역 아파트, 뭐 상가, 그런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미국과 한국의 인플레이션과 투자자산 수익률을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입니다. 미국. 이 삼성자산운용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몰 캡은 1926년부터 90년 동안, 지금 90년 동안 16,743배가 올랐네요. 스몰 캡입니다. 라지 캡은 이제 S&P 5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386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럼 스몰 캡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고변동성을 견뎌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 50년 동안 스몰 캡과 라지 캡의 실질 수익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변동성이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라지 캡 하시면 돼요. 라지 캡. 그리고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132배가 올랐네요. 지난 90년 동안입니다. 그리고 이 트레저리 빌즈는 단기채입니다.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21배가 올랐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13배가 올랐네요. 그죠? 자, 보이시죠? 그러면 인플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둔 뭐 채권 해도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지난 90년 동안 스몰캡은 CAGR로 11.41% 연평균 수익률로 증가했고, 라지캡은 10.02%, 인플레이션은 연평균 2.89% 이렇게 증가했네요. 그래서 채권 투자도 할만하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저기 아래에서 워렌 버핏이 채권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난 32년 동안 1986년부터 2016년까지 코스피는 22.2배 올랐네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는 14.5배. 자, 서울 아파트보다 코스피가 더 올랐어요. 코스피가. 물론 그 서울 아파트는 레버리지를 동원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런 레버리지를 동원해 가지고 서울 아파트 살 수 있는 사람은 5천만 인구 중에 지극히 일부니까. 그리고 예금이네요. 이거 녹색은 예금이네요. 예금은 연평균 6.7%로 성장했고, 지난 30년 동안 8배 올랐습니다. 8배. 그리고 물가는 3.2배 올랐네요. 연평균 3.7%.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이 연평균 3.7%. 아무튼 이런 자산들은 물가 상승률보다 다 올랐지만, 과연 미래에도 그럴까요? 예금, 특히 예금. 자, 아래 파일을 살펴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예금과 채권 투자도 할만하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워렌 버핏이 이런 예금이나 채권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장기 구매력 관점에서 이들 자산, 예금, 채권은 굉장히 위험하다. 한국 예금 연평균 이제 6.7% 이율로 성장했지만, 이자 소득세, 예금은 되게 만기가 정해져 있죠. 그죠? 요즘에 뭐 예금 되게 1년짜리 길어봤자 3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년 이렇게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 만기가 되면 이자 소득세를 꼬박꼬박 이렇게 원천징수로 떼갑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세를 내고 난 세후 이제 예금 실질 성장률은 연평균 5.67%예요. 게다가 연평균 인플레이션도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또 여기에서 인플레이션 3.7% 떼고 나면 예금의 실질 수익률은 1.97%입니다. 자, 저 당시는 예금 이자가 굉장히 높았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 고도 성장을 하던 이런 시기. 예금 이자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10%, 12% 그렇게 줬던 때가 있었거든요. 어디까지 했냐? 여기까지 했죠. 그죠? 그리고 저렇게 예금을 30년 이상 무제한 납입, 예금을 매달 1,000만원, 2,000만원씩 그렇게 무제한 납입할 수 있는 그런 예적금은 없죠. 그죠? 그렇게 30년 이상을 무제한 납입, 복리이자 주는 그런 예적금 상품은 없습니다. 대개 예적금은 만기가 짧죠. 그리고 세금 정산하고 다시 재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은 저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말하기를, 요 책에서 워렌 버핏이 말하기를, 자기가 1965년 이후에 버커셔 해서웨이를 인수해가지고 경영을 맡은 이후로 달러의 가치가 무려 86% 하락했다. 1971년에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가 종말을 고하면서 근본이제가 이제 폐기됐죠. 그때부터 이제 달러의 가치가 86% 하락했다. 당시에 이제 1달러에 살 수 있었던 물건의 가격은 현재 7달러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나 같은 납세 투자자라면, 워렌 버핏 같은 세금을 내는 투자자라면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습니다. 그죠? 세금을 내고 나서 이제 이 세후 실질 수익률을 고려해 봐야 되니까, 위에 말한 이제 47년 동안 미국 단기 국채,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예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보유했다면 연수익률이 5.7%. 만족스러울 것 같지만,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의 이제 평균 소득세의 25%를 공제하면 5.7%에서 나오는 실질 소득이 전혀 없다. 눈에 보이는 소득세가 명목 수익률 5.7% 중 1.4%를 떼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세금이 나머지 4.3%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그래서 예금에 이런 단기 국채에 투자했다가는 본전이다, 본전.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금액 표시증권, 채권이나 예금, MMF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버핏이 말하는 투자 위험은 예정 보유 기간에 투자자에게 발생한 구매력 손실 확률로 측정합니다. 미래의 구매력 손실 확률이 결국 이 투자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 기간 동안 자산의 가격이 오르내리더라도 주식 같은 경우죠, 그죠? 변동성은 있지만 미래의 구매력이 확실히 증가하기만 한다면 위험하지 않다. 워렌 버핏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 원금 보장되는 그런 자산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워렌 버핏의 얘기예요. 그래서 자산 배분 투자자들은 좋아하지만 대개 이 자산 배분하는 사람들이 꼭 골드를 포함시키거든요. 골드. 좋아하지만 워렌 버핏이 이제 산출물, 이 배당이 나오지 않아 아주 싫어하는 이 골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그리고 버튼 멜킬 같은 경우에도 금이 불변의 가치를 가지는 이런 인류 고유의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금은 버튼 멜킬 같은 경우에도 사두고 불안한 마음에 불면증에 걸리는 자산으로 골드를 꼽기도 합니다. 요즘은 또 편의점에서 카드로 할부로 실물 금도 살 수 있대요. 자판기에서. 하지만 금은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다. 이 버튼 멜킬 랜덤 워크 온 월스트리트에 보면 이 골드 보이죠? 거의 불면증을 유발하는 이런 자산이다. 예측 불가하다. 그러면 이 골드가 과연 금이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느냐, 물가 상승률을 상쇄시킬 수 있느냐, 그런 자산도 아니에요. 1970년에서 80년 요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그죠? 이 노란색은 금이고 이 파란색은 CPI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물가가 오른 만큼 금이 올라가지고 인플레를 상쇄시켜 줄 것 같지만, 그리고 1980년 이후로는 이제 거의 상관관계가 무너졌어요. 이후 37년 동안은 상관관계가 무너졌고, 특히 화살표 요 기간 동안은 아무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이 인플레이션 해치가 안 되는 이유는 1980년 이후 국제 금 가격과 미국 소비자 물가 관계를 살펴보면 1980년에서 2020년까지 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 빨간색은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이 파란색이 금 가격인데, 물가는 1980년부터 2022년까지 80년부터 2022년까지 물가는 380배, 3.8배가 올랐네요. 3.8배. 그런데 금 가격은 2.04배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금이 물가 상승률을 전혀 해치하지 못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3.8배 상승한 반면에 금은 2.0배 상승하는 데 그쳐가지고 지속적인 구매력 하락을 경험했다. 구매력 보존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이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을 상실한 것은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의 종말, 근본이제 폐지 때문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금 가격은 1980년 정점을 지나서 요 기간 동안에는 물가 상승률과 함께 올랐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꺾여가지고 지속적인 하락을 경험하고 요 기간 동안은 횡보를 했습니다. 약 몇 년 동안 횡보를 했냐면 1980년 정점을 지나서 2002년까지 약 20년 하락 횡보를 하다가 2000년에서 2012년 급등한 후에 다시 급락하고 굉장히 변동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예측 불가하다라고 버튼 멜킬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무척 커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해지 자산으로 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장담하건대 이 극심한 변동성에 매매 회전율만 높이다가 결국 손실을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보면 금 같은 경우에는 18.45%예요. S&P가 약 15% 정도 된다 그랬죠. 그리고 금이 요 기간 동안에 1972년부터 2020년 지난 50년 동안 금의 CAGR은 5.47%지만 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물가 상승률 3.69%를 감안하면 금의 실질 수익률은 1.78%예요. 1.78%. 전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골드에 대한 워렌 버핏의 의견을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장기적인 구매력 손실의 관점에서 아무런 산출물이 나오지 않는 이런 자산에, 이 금 같은 이런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장차 뒤에 다른 호구가 더 높은 가격에 내 금을 사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자산을 사들이겠죠. 17세기 그 튤립 국원 버블 때 되게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투자가 유지되려면 이런 금 같은 산출물이 나오지 않는 자산에 투자해서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매수자 집단이 금을 계속 사주는 그런 호구들이 계속 증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매수자 집단이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이제 믿기 때문에 뒤에 이제 매수하는 사람들도 이런 매수에 가담하겠죠. 그래서 내 의견으로는 이걸 금을 코인으로 바꿔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뭐 저는 코인은 안 하지만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이런 이유로 코인을 투자하잖아요. 그죠? 내 코인을 어떤 소재가 나오고 그래서 뒤에 내 코인을 사주는 사람이 더 높은 가격으로 내 코인을 사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코인을 투자하겠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말하기를, 자, 이런 자산에 산출물이 나오지 않는 이런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현재 모든 투자 자산에 대해 늘 걱정을 합니다. 그죠? 늘 걱정을 합니다. 나라 망하면 개인연금, 공적연금으로 강제 편입시킨다더라. 재난, 전쟁 나면 실물자산이 최고라더라. 이렇게 매사에 걱정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특히 이 금을 또 아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지폐를 걱정하죠. 이 화폐의 구매력을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다시피 금본위제 폐지 이후로 금은 구매력 보존 차원에서 아주 그냥 꽝입니다. 그죠? 꽝. 위에 봤잖아요. 그죠? 물가 상승률도 못 이깁니다. 금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금을 찾는 이유는 대개 경제가 붕괴된다는 공포감에 휩쓸릴 때 미국 국채 같은 금액 표시 증권을 사들이고, 이제 금은 통화 붕괴가 두려울 때 금처럼 불변의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몰려든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불변의 가치라는 것이 금 1온스는 아무리 보유해도 여전히 1온스일 뿐이다. 워렌 버핏이 한 말입니다. 물론 그 1온스에 매겨지는 화폐의 가치는 어제 오늘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어제 오늘의 변동성은 위에서 봤듯이 개인이 감당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한다는 사람들이 대개 포트폴리오에 금을 넣었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이 빨간색이 골드예요. 골드. 자, 요 기간이 약 20년 정도 됩니다. 요 기간은 약 15년 정도 되고, 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식을 팔면서 금을 매수를 하는 리밸런싱을 해야 돼요. 20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15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빨간 박스 구간에서 주식을 계속 팔고 금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한두 달도 아니고 20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저 리밸런싱을 해낼 개인 투자는 아무도 없다 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